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낙랑군이란 글자가 평양 지역에 쓰여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식민지설에 의한 관습적 해석이라고 경고한 외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으로 기존 관계자는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도대체 그녀의 어떤 연구가 그들로 하여금 낙랑군의 평양설을 다시 생각하게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사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한 고고학 강의실. 오늘도 사라 넬슨 교수님의 강의는 진지하고 흥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늘 그렇듯 한국 고대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낙랑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낙랑군 하면 어디를 떠올리시죠? 학생들은 익숙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양이요. 사라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며시 웃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의 교과서나 논문에서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낙랑군 유물은 정작 평양보다 중국의 랴오닝성, 즉 요동 지방에서 훨씬 더 많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에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곧 조용한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고 어떤 이들은 앞에 놓인 노트북을 급히 검색하기 시작했죠. 사라 교수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를 품은 고고학자의 눈빛처럼요. 교수님은 노트북을 열고 하나의 이미지를 띄우셨습니다. 그녀의 저서인 한국의 고고학입니다. 그 책의 한 문장을 교수님은 또렷하게 읽으셨습니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주장은 증거보다는 식민지론의 관습적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그 문장을 보고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낙랑군 위치에 대한 상식은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건가요? 사라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학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해요. 고고학은 정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학문이니까요. 이어 교수님은 몇 가지 유물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금속이나 청동으로 제작된 관청용, 제사용 용기로 추정되는 유물. 그리고 유물들이 출토된 위치가 지도 위에 표시됐는데 그 대부분은 중국 동북부, 특히 요동 지방에 몰려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한식 연화, 낙랑태수장 인장, 도의관임 복리 등 한나라 관료 시스템을 직접 반영하는 유물이 요동에서 출토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사군의 중심지가 요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 평양 지역에서는 일부 한나라계 유물과 함께 고조선과 초기 사만 문화와 혼합된 유물이 출토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문화가 전파되었거나 교역 또는 귀족계층의 문화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고고학 유물은 출토된 사실도 중요하지만 유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1911년 10월 일본 고고학자 야스이 세이이스가 황해도 사리원 근처에서 한시대 대방군 태수 장무이의 무덤을 발굴합니다. 한국 역사학계는 낙랑군 평양설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사리원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60km 내려간 황해도 지역에 있어요. 여기서 발견된 무덤은 한나라식 벽돌 무덤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발견된 무덤은 한나라식 벽돌 무덤이 없어요. 오히려 돌이나 나무를 쌓은 전통 한반도식 무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리고 벽돌은 요동 부근에서 발견된 벽돌 형식이에요.
한나라가 지배했다면 대규모 벽돌 무덤, 행정관 무덤, 도로, 성벽, 관청, 시장 유적이 평양 일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굴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묘만 외떨어져 있다는 사실. 한나라 태수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 한기의 벽돌 무덤, 오수전과 한식 연화 몇 점. 일본 학자들은 이 유물을 활용해 낭낭은 평양, 대방은 평양 남쪽이라는 도식을 넣게 됩니다. 과연 유물 몇 점으로 역사 지도를 바꿀 수 있나요? 혹시 조작의 가능성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으로 낭낭군의 평양 지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덤 하나가 지배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배의 증거라면 치소와 같은 군청 성과, 그리고 행정 중심지라는 명확한 구조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발굴은 조선 총독부 주도로 조사했습니다. 출토지 정보, 계층 구조, 유물의 연대 등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된 사례가 많습니다. 사리원 유적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유물이 그 자리에서 출토된 것인지, 후대에 섞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쪽에서 한나라 양식의 무덤이 발견되었을까요? 낭낭군에서 망명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작의 흔적일까요? 발굴 장면이나 현장의 사진 기록은 극히 드물거나 공개되지 않았어요. 명문 벽돌 탁본 및 실물 일부가 공개되었을 뿐이죠. 이것도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물이 나타내는 성격, 그리고 그 성격에 맞는 대규모 발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유물 하나로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이 되어갔고 한 학생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축 하나가 다시 쓰여야 할 수도 있겠네요. 사라 교수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요. 한국의 역사는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날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이어갔고 어떤 학생은 아예 낭낭군의 위치를 주제로 연구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라 넬슨 교수님은 이후에도 한국의 고고학과 역사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이어가시며 많은 제자들에게 학문적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그녀의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의문에서 시작되는 진실 찾기라는 고고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평양 지역의 무덤 다수는 중국식 벽돌 무덤이 아니라 전형적인 한반도 고유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돌을 쌓은 돌무지 무덤, 적석총 같은 것들이죠. 중국식 양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라 교수는 주변 지역을 더 넓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요동 지방, 즉 현재의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서 나온 무덤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곳에서야 말로 중국식 벽돌 무덤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식 연화, 오수전, 한나라 토기 같은 유물들이 밀집되어 있었죠. 한서의 기록 중 조선현과 낭낭군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조선현은 진나라 말, 한나라 초기 잠시 존재했던 것으로 이후 낭낭군으로 행정체계가 재편됩니다. 한서지리지 및 무제기 등에 따르면 조선현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직후 진나라 말기에서 한무제 초기까지 잠시 설치된 9년 단위로 보입니다. 설치 시기는 기원전 108년경. 진번, 임둔과 함께 세계 군을 설치했다가 빠르게 개편되었다는 기록과 맞물립니다. 낭낭군은 조선현 이후 등장합니다. 그녀는 기존 학설에 도전하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낭낭은 단지 공간적 통치를 위한 군현이 아니라 한반도 내 중국 문화의 전파 통로이자 문화 및 경제 교섭의 중심지로 기능했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식민사관에서 강조했던
한 나라가 한반도 깊숙이까지 지배했다는 해석을 경고하고 낙랑군을 한반도 문화와 중국 문명의 접경지대, 문화 교류의 창구로 재해석하는 데 힘을 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동북공정에서 말하는 한반도 식민지화, 그리고 임나 일본 부설로 일본이 주장한 한반도 남쪽의 일본 식민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너무 오래 고정된 시각으로만 봐왔다고 평가했지만, 일부는 국가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역사학자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 넬슨 교수의 연구는 하나의 지리적 위치를 넘어 우리가 어떤 렌즈로 과거를 해석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녀의 방식은 도발적일 수 있지만 학문에는 때로는 이런 충격이 필요하죠. 사라 교수는 또 다른 의문을 품고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왜 낙랑군은 평양이라는 이미지에 고착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 왜곡,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정당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가설에 다다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은 조선의 역사적 주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낙랑군 중심지를 평양으로 고정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식민지설을 정당화하고 이때 한반도 남부 지방을 일본이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을 고착화시킵니다. 그녀는 메이지 시대 일본 학자들의 논문과 발굴 보고서도 분석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낙랑군 유물을 수집하고 재배치한 정황,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목적 등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고대 유적 발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낙랑 유적 발굴, 경성 제국대학 설립, 조선 고적 조사 보고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평양 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낙랑 유물이라는 이름으로 총독부 박물관에 모아졌습니다. 특히 요동 등에서 나온 유물들 중 일부가 낙랑 유물로 분류되어 의도적으로 평양 낙랑 군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낙랑태수 인장입니다. 같은 서체와 유형의 인장이 중국 내에서 다수 발굴되고 있습니다. 인장은 관청에서 사용되는 물건인데 평양에는 낙랑군과 관련된 관청터가 없습니다. 심지어 도로 병영 성벽도 없습니다. 오직 고구려식 복합문화의 무덤과 부장품뿐입니다. 일제가 제시한 인장은 요동 지방에서 반출하거나 복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 쓰다 소키치, 세키노 다다시 등의 논문에는 사료의 해석을 식민사관에 유리하게 왜곡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사라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역사의 해석이 단지 과학적 탐구만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영향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란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용기 있게 질문하고 두려움 없이 재검토해야 해요. 낙랑군의 재발견은 단지 한 지역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 그녀는 전 세계 고고학자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권력의 이동을 추적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에 나서게 됩니다. 사라 넬슨 교수의 논문이 출판된 이후 학계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단지 한 고고학자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외국 학자가 우리 역사를 재해석하려 드냐는 비판, 감히 우리 역사의 정서를 흔들겠다는 거냐는 경계심,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연구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퍼졌습니다. 사라 교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자신의 논리를 다듬어 갔습니다. 저는 단지 지명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람들, 그들의 흔적을 다시 불러내고 싶어요. 그녀는 한사군 요동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고고학적, 문헌학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첫째, 유물 분포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현재의 중국 랴오닝성 지역에서는 한나라 계통의 무덤, 특히 벽돌 무덤과 한나라 특유의 동전인 오수전, 명문이 있는 거울, 한식 연화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평양 지역에서는 그러한 유물의 밀도나 다양성이 현저히 낮았고 기존 토착 세력의 문화와 융합하여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한나라식 벽돌 무덤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리적 논리입니다. 한서에는 낙랑군의 행정 중심인 치소가 조선현에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청나라의 역사 지리학자 고조우는 독사방역이요에서 조선성이 있는데 영평부 북쪽 40리에 있다. 한나라 낙랑군 속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 낙랑군 조선현이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현의 위치가 실제로는 평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베이성과 랴오닝성 일부 지역에서 낙랑계 고분이 발굴됩니다. 단순 문헌 기록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나라 계열 고분과 관청터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관청터가 없는 평양 유적을 비교하면 낙랑군의 평양 위치 해석보다 더 강력한 대륙설을 뒷받침하는 발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일제강점기의 발굴 왜곡 문제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낙랑군 유물을 수집하고 조작한 정황이 일제 당시 보고서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평양 인근에서 출토된 소수의 한계 유물을 과장해 해석하거나 중국식 유물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 전시함으로써 낙랑군의 평양설이라는 공식을 강하게 주입한 것이죠. 낙랑군의 하나인 점재현이라 주장하는 비석입니다. 일제는 비석을 증거로 낙랑군의 식민지설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비석이 고구려 비석 양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비석 주변에는 관청터와 도로 같은 유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북성의 비문을 가져와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라 교수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통설이 고고학적 증거보다는 식민사학의 관행에 가깝다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히 낙랑군의 위치 재조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명료했습니다. 진짜 역사는 언제나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라 넬슨 교수의 연구는 단지 고대사의 재해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논문과 발표는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대해 학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반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자주적이고 강력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걸 왜 모르죠? 그녀는 세미나와 국제학술대회, 인터뷰에서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외국 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지가 아니라 깊은 고증과 현장 중심의 탐구에서 비롯된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은 전 세계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라 교수의 연구는 고대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고 특히 젊은 세대의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고고학 관련 다큐멘터리와 해외 강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시각은 확산되었습니다. 유물은 침묵하지만 우리가 경청하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발언은 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회자되며 그녀의 진정성과 철학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남게 됩니다.
사라 교수의 논문은 동북공정의 핵심 주장, 즉 한사군은 본래 한반도 내 중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무덤은 벽돌 무덤 같은 중국식 한대 무덤이 아닌 한반도 고유 전통 양식인 돌무지 무덤, 적석총 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낙랑군은 요동반도 북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낙랑군의 위치를 요동으로 다시 설정함으로써 한사군이 한반도 중심부가 아니라 국경지대에 설치된 군사적 전초기지였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진실은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물을 통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흐르는 이 말은 그 자체로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기억과 존중의 문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책임의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가 몰랐던 진짜 한국의 역사, 그 중심에는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유산은 질문하는 마음,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역사를 향한 올바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지도에서 낙랑군을 지우는 일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의 낙랑군 시리즈 영상을 통해 우리는 낙랑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 지도에서 낙랑군을 지우는 것입니다. 누구는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고대 한국 문명 시리즈를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댓글을 통해 지적과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